중국 외교관이 일본 총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건 외교 결례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정부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본이 먼저 잘못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100년 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폭발 직전에 화약고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게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야당 의원이 타카이치 총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때 일본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대 일본 총리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회피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로 계속 빠져나갔죠. 중국이 대만 문제를 극도로 예민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타카이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렇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대만에 뭔가 생기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전후 80년 동안 일본 총리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그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낸 겁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중국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입니다. 1970년대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총리가 대만 사태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니 중국은 이걸 기존 합의를 깨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대만 문제에 끼어든다는 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 합류한다는 신호로도 읽혔죠. 여기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중국 주일 총영사가 자신의 SNS에 타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글을 올렸는데 그 표현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암시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거든요. 외교관이 상대국 정상에게 할 수 있는 말의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강력히 항의했고 심지어 대만 외교부도 이건 외교관이 할 말이 아니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은 일본의 도발적 발언에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이미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말싸움은 곧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거든요. 중국의 첫 번째 보복은 관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권고였죠.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금지 명령입니다. 과거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도 중국은 똑같은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관광은 중국이 외교 압박용으로 가장 자주 쓰는 무기입니다.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니까요. 실제로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을 위약금 없이 대량으로 취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건의 예약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일본 관광업계는 즉각 타격을 받았죠. 특히 지방 도시들은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관련 문화 행사와 영화 콘텐츠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일본 유학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거든요. 더 직접적인 압박도 들어왔습니다. 중국 내 일본 기업과 일본인 거주자들에게 외출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경고가 내려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 문제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외교적 신호였죠. 이 모든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일본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산된 수순이었습니다. 일본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외무성은 급히 고위 외교관을 베이징으로 보냈거든요. 중국 측과 직접 대화해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중국은 타카이치의 발언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고 타카이치는 앞으로 가정적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하겠다고 했을 뿐 핵심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외교회담 이후 나온 사진 한 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중국 외교부 고위 간부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고 일본 외무성 국장이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뒤따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사진이 중국 SNS에 퍼지자
중국이 회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며 분노가 폭발했죠. 일본 외무성은 결국 중국에 공식 항의까지 하게 됩니다. 갈등 완화를 위한 회담이 오히려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일본은 대만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만은 중국 문제인데 왜 일본이 나서냐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일본은 자동으로 위험에 빠지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대만과 일본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대만 북쪽에서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까지는 배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 남부는 즉시 전쟁터 바로 옆이 됩니다. 게다가 일본 무역량의 약 20에서 30%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죠. 이 바닷길이 막히면 일본 경제가 마비됩니다. 제조업, 전자산업, 에너지 공급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안보입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일본 남부 전체가 중국 군사력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바다가 막히면 끝이죠. 그래서 일본은 대만을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자국 방어선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일본도 안전할 수 없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핵심 기업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구마모토에 들어서는 TSMC 공장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을 TSMC와 손잡고 되찾으려는 전략이죠. 대만이 흔들리면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대만을 지키는 건 곧 자신들의 미래 산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거든요. 대만에서 뭔가 터지면 미군은 일본 기지를 통해 움직입니다. 일본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죠. 미일 양국은 이미 대만 유사시 공동 대응 계획을 논의해온 상태입니다. 즉 일본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그건 미국의 전략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중국의 보복이 계속되는데도 타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곧 갈등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니까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입니다. 여기서 한번 밀리면 대만 통일의 명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죠. 반대로 일본은 타카이치의 발언이 이미 국내 정치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중국에 겁먹고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니까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둘 다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지금 70년 넘게 봉인해둔 군사력이라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헌법상 전쟁을 위한 군대 보유가 금지됐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가 다 있고 규모나 장비는 완전히 정규군 수준입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커지자 일본은 더 이상 평화헌법만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해석을 바꾸고 운용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조금씩 제한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단 자위권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전쟁 불가능 국가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전후 최대 규모의 군비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반격 능력 보유입니다. 예전에는 공격받았을 때만 방어한다는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거든요.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면 먼저 때릴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타카이치의 대만 발언도 결국 이 맥락에서 나온 거죠. 장거리 미사일 전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1000km 이상 중국 본토 일부까지 닿는 미사일을 도입하고 국산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거든요. 해상, 지상, 항공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완전한 공격형 무기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군사 개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방위비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2%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군사국과 같은 수준입니다. 더 이상 군비 확대가 아니라 사실상 군대 재건이죠. 중국 입장에서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일본 단독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쳐지는 그림이죠. 미국은 군사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일본은 전진기지와 작전 지역을 제공하면서 중국을 동쪽에서 완전히 포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만까지 더해지면 중국은 말 그대로 삼면이 막힙니다. 여기서 많은 한국인들이 묻습니다. 저들끼리 싸우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 한국을 정면으로 때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한국, 일본이 하나로 묶인 전략 지역의 중심에 있죠. 중국이 압박을 시작하면 일본만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를 함께 압박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드 사태 때 경험했거든요. 여행 금지, 문화 콘텐츠 차단, 수입품 검사 강화, 특정 기업 집중 단속, 똑같은 패턴이 이번 일본에도 적용됐고 언제든 한국에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은 그걸 미국 주도의 포위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을 직접 건드릴 수 없죠. 일본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누를까요? 항상 가장 압박하기 쉬운 곳부터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커지면 대만 해협 긴장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대만 해협은 한국 경제의 동맥입니다. 우리 물류의 3분의 1이 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 전체가 충격을 받죠. 물류비 폭등, 보험료 급등, 항로 우회로 인한 비용 증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갈등 상황마다 북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중국과 일본이 싸울수록 북한은 더 자주 미사일을 쏘고 더 과격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결국 중일 갈등이 커질수록 한국의 안보 환경도 악화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상황도 복잡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상당 부분을 일본과 연결하고 생산과 판매,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과 연결하거든요. 두 나라가 싸우기 시작하면 한국 공급망은 구조적으로 흔들립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더 쓰고 설계를 다시 하고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데 이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안보의 뼈대고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이며 제조업의 절반이 중국과 얽혀 있거든요. 누구 한쪽만 잡고 다른 쪽을 버리는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는 균형 외교, 상황별 대응, 최대한 튀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갈등을 진짜로 움직이는 중심축은 미국이거든요.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미국이 설계한 전략판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지키는 전진기지로 키우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까지 강화하길 원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죠. 미국 시각에서 중국 해군력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까지 밀고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대만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화약고고 남중국해는 중국 영향력이 가장 공격적으로 확장되는 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혼자 동아시아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강화하기로 한 거죠. 일본은 미국이 보기에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전쟁은 못하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력도 강하며 지리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게다가 70년 넘게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확실한 우군입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허가한 게 아니라 직접 밀어붙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일본의 자위력 강화를 지지한다고 표현하지만 속뜻은 일본이 싸울 준비를 해야 중국을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격 능력, 장거리 미사일, 방위비 확대, 자위대 역할 재정비가 모두 빠르게 진행된 이유입니다.
미국은 한 가지를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죠. 대만은 미국에게 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언제든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미일 군사 협력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공동작전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지금 중일 갈등은 미국이 뒤에서 지형을 설계하고 일본을 앞으로 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대한 전략 게임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바로 옆에서 그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는 나라죠.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입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다오이다오.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무인도지만 이 섬은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길목에 놓여 있거든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고 일본은 이 지역을 잃는 순간 해상 방어선 전체가 무너집니다. 중국에게는 바다로 나가는 출구고 일본에게는 바다를 지키는 문턱입니다. 둘 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리죠. 그래서 두 나라는 매일같이 이 섬 주변에서 해경 선박을 동원해 밀치기, 경고방송, 항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말 한마디, 방향 하나만 틀어져도 즉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토만이 아닙니다. 센카쿠 갈등의 핵심에는 100년 넘게 쌓인 역사적 앙금이 있거든요. 중국에게 일본은 중일전쟁, 난징 대학살 같은 역사적 상처와 연결돼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죠. 반대로 일본은 전쟁 이후 평화국가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일본을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는 사과도 했고 바뀌었는데 왜 계속 과거만 말하냐는 반감이 쌓이고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신이 애국심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감정의 차이는 교과서, 정치, 언론, 여론 모든 영역에서 되풀이되거든요. 그래서 중일 갈등은 지금도 앞으로도 아주 오래 계속될 겁니다. 이 감정의 불씨는 문서로 봉인할 수도 협정으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그 불씨를 품은 채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죠. 이게 동아시아의 현실이고 한국이 매일 마주하는 위험한 풍경입니다.